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793년 5월 12일 계모 첫 번째에 실려있는 내용이다. 서울과 지방에 신칙하여 전염병에 걸린 죄수들에게 약을 주어 치료하게 하였는데 이는 형조판서 이득신의 말을 따른 것이다. 또 정조실록 신안권, 정조 23년 1799년 1월 13일 임신 첫 번째에 실려있는 내용이다. 이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경우에 사망자가 모두 12만 8천 명이었다. 전교하기를 성 안팎의 가난하고 잔약한 백성으로서 자력으로 병을 치료하기 어려운 자나 죽어서 장사를 치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 부에 엄히 신칙하여 진율청에 뽑아 보고해서 연교의 의거에 거행하도록 하라. 삼남 및 제도에 대해서도 또한 엄히 신칙하여 막을 짓고 굶주림을 구하는 일과 기타 졸보아주는 일들을 일체경청의 예에 의거해서 거행하도록 하라. 또 고을 소재지와 거리가 조금 멀어서 미처두루 살필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해당 동리에서 힘을 모아 서로 돕도록 하라. 그리고 몇 사람을 구하라고 몇 사람을 거두어 장사 지냈는지를 도신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장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1억 7천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38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또한 모든 국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과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경제적 침체로 인한 생활고는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전 세계인이 고통받은 이유는 과거보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의 이동거리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과 접촉이 일어난 상황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많은 이가 21세기 들어 인류를 가장 위협하는 코로나19를 두고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이야기하며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거 인류 생존을 위협했던 전염병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조선 정부는 전염병을 이겨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전염병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해왔고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현재도 전염병은 우리와 함께하며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염병과의 사투에서 인간이 전염병을 극복한 사례도 덜어 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전염병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천연두와 같은 인류를 가장 괴롭혔던 전염병은 정복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 등장하여 인간을 또다시 위협하고 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을 위협했던 전염병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선 대표적으로 천연두가 있다. 인류 최초의 전염병 천연두는 우리나라에서 두창 또는 마마로 불렸다. 천연두는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살아나더라도 고열로 인한 피부에 많은 흉터가 생기며 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천연두로 18세기 유럽에서는 40만 명이 죽었으며 아메리카 아즈텍 문명과 잉카 제국이 몰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세기에도 천연두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기세를 떨치며 3억에서 5억 명 정도의 생명을 빼앗아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1798년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를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한 후 1980년대에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전염병 중 흑사병도 있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 감염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흔히 쥐벼룩으로 인해 발생된다고 알려진 흑사병은 14세기 유럽에 전파되어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에서 6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 영국의 100년 전쟁이 중단될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떨치던 흑사병을 막기 위해 유럽 각국은 40일 동안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배만 육지로의 상륙을 허가했다. 마치 코로나 초창기 일본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선박에 있던 사람들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최근에는 생활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흑사병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 1위는 결핵이다. 많은 사람이 결핵을 과거에만 존재했던 전염병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약 30%가 넘는 20억 명이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1명당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다. 결핵균은 결핵 환자가 기침 또는 대화할 때 입에서 나오는 작은 공기 방울을 통해 전염된다. 결핵균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당장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발병하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 19세기 들어 인류를 가장 위협했던 전염병은 스페인 독감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호흡기 질환인 스페인 독감은 1918년 프랑스에 주둔하던 미군 병영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확산된 스페인 독감으로 미국은 50만 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 스페인 독감은 세계로 확산되어 2년 동안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당시 우리나라도 약 740만 명이 감염되어 14만 명 이상이 죽었다. 20세기 이후에도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 등장하여 인류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
1957년에는 아시아 독감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1968년에는 홍콩 독감으로 80만 명 이상이 죽었다. 2003년에는 사스, 2012년에는 메르스 등의 전염병이 우리 생명과 행복한 삶을 위협했다. 지금보다 의학 지식과 의료 시스템이 부족했던 조선시대에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조선시대를 고증한 사극 드라마에서 전염병이 돌면 의원은 흰 수건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고 환자에게 침을 놓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는 수레에 태워 마을 밖 먼 곳에 갖다 버리거나 살던 집을 불태우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드라마 장면으로 인해 조선 정부가 전염병을 제대로 대처 못해 애꿎은 백성이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다. 더욱이 조선 왕조실록에서 전염병으로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조선의 후진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한 예로 정조 23년에 12만 8천 명이 죽었다는 기록을 본 사람들은 조선의 방역 시스템이 형편없었다고 확신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조선의 방역 시스템은 오늘날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현재처럼 치료에 효과적인 약과 의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조선은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늘 꾸준히 펼쳤다. 우선 전염병으로 민심이 떠나지 않도록 봄에는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음력 3월, 가을에는 7월 15일, 겨울에는 10월 1일이 되면 정기적으로 여제를 올렸다. 여제란 창, 칼에 죽은 귀신, 물에 빠져 죽은 귀신, 벼락 맞아 죽은 귀신 등 제사를 올릴 사람이 없는 귀신에게 올리는 제사를 말한다. 이들 귀신이 역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위로해주는 의식을 통해 국가가 백성을 늘 생각하고 있다는 애민정신을 보여주었다. 실질적인 전염병 예방활동으로 한양에서는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을 미리 파악하였고 지방에서는 굶주리는 사람을 구휼하여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하라는 지시를 수시로 내렸다. 그리고 약제를 내려주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초동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특히 정조는 의원의 역할, 약의 취급, 왕진, 지원 등 10조목에 달하는 의료 시스템을 다룬 진역구류 절목을 전국 관아에 배포하여 홍역 확산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또한 의원들이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소홀함 없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조하였고 만약 의원이 본분을 다하지 않고 치료를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경우에는 죄를 물어 처벌하였다. 지방관리도 예외일 수 없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도망치면 반드시 그 죄를 물었다. 관리가 도망치지 않더라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물어 다른 관리로 대체하였다. 조선 정부는 방역 대책을 관리와 의원에게만 맡기지 않았다. 고을의 무당도 관아로 불러들여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일을 돕게 하였다. 이를 위해 무녀와 박수무당을 예조해서 장적에 기록하였다가 전염병이 발생하면 활인서에 배치하였으며 지방은 본읍장적에 기록하였다가 전염병이 발생 시 치료에 전념토록 하였다. 조선시대 전염병을 귀신의 소행으로 믿는 사람들도 많았던 만큼 무당의 말과 행동은 백성의 동요를 막고 질병 치료에 전념하게 해주는 큰 힘이 되었다. 조선 정부는 전염병 치료에 참여한 무당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부역을 덜어주는 포상을 내리는 일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도망치는 무당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렸다. 전염병을 치료하려면 물자와 의약품이 필요한데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지방관아가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지방에는 병을 치료할 전문 지식을 가진 의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중앙에서는 의원을 파견하여 지방에 사는 백성의 치료를 도왔으며 전염병에 필요한 전문 서적을 지방관아에 제공하였다. 지방관아에 보급했던 대표적인 서적으로 벽운신방이 있다. 효종 4년 국책사업으로 안경창이 기존에 있던 의학서적과 치료 방법을 정리한 벽운신방은 비싸고 구하기 힘든 약재 대신 값싸고 인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수록하여 실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문을 달아 활용도를 높였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병원 역할을 하던 활인서는 예조의 상황을 보고했고 예조는 호조를 통해 환자를 수용할 시설을 만들기 위한 자재를 지급받았다. 환자를 수용하는 시설인 병막은 한양의 경우 중심부가 아닌 사대문 동, 서대로의 외곽인 동교와 서교에 설치하여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 그 수도 많아서 정조 8년 1784년에는 한양 지역에 설치된 병막의 수는 총 956곳이나 되었다. 당시 한양의 면적이 지금의 서울보다 훨씬 작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늘날과 비교해 절대로 적지 않은 수이다. 지방에서도 마을 외곽에 병막을 설치하거나 사람이 많지 않은 섬이나 산에 병자를 격리한 다음 활인서와 해민서를 통해 치료하였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의학 지식이 많지 않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혹여 병이 옮을까 달아났고 일부는 시신을 매장할 기력이 없어 거리에 버리는 일도 많았다. 거리에 버려진 시신은 부패하면서 심한 악취를 풍겼고 다시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은 매장하는 일을 중요시 여겼다. 그렇다고 힘없는 백성에게만 시신 매장에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오히려 백성에게 시신을 매장하라고 지시하는 것보다는 관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만약 육품 이상의 관리가 시신을 매장하지 않으면 죄를 물어 처벌하였고,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시신은 고을 수령이 매장하여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다. 중앙정부도 호조와 진율청을 통해서 지역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장례를 도왔다. 정부는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위한 구호도 잊지 않았다. 병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회복될 때까지 신역은 물론이며 전세 등 세금과 환곡을 탕감해 주었다. 하지만 이를 노리고 신역을 회피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자들도 있어 거짓말을 한 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내렸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거짓말을 했다가 자수한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 관용을 베풀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것으로 국가의 책무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전염병으로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전염병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염병으로 죽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발생한 인구 공백을 메꿔야 했다. 특히 변방의 경우에는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방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었고, 오히려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틈타 침략하려는 외적을 상대로 방비를 더 튼튼히 해야 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가벼운 죄를 짓고 수감된 죄인을 강제로 변방으로 이동시키는 3인 정책을 펼쳤다. 이때 죄인의 죄를 없애주고 가족도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백성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역병으로 희망이 없어진 지역을 되살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는 오늘날과 비교해봐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국가를 운영했다. 다만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고 치료 방법을 잘 알지 못했기에 큰 피해가 있었던 것뿐이다. 만약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의학 지식 또한 많았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역사를 배우며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책임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다. 조선시대도 왕과 관리의 능력 그리고 백성을 생각하는 애민 정신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도 했지만 발생하지 않아도 될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현재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많은 국가가 코로나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선진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보다도 훨씬 잘 대처했다. 그러나 코로나에 잘 대응하여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국민의 자세였다. 개인주의로 포장되어 자랑하던 서구 문화는 코로나를 맞이하여 이기주의만 더욱 드러냈지만 우리나라는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자세로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켰다. 전염병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다. 하지만 천재를 인재로 만들지 않는 오늘날의 모습은 과거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역사와 현재 모습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